나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 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부산국제 영화제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오늘 이제 폐막을 했죠. 예. 지금 청취자분들 만나시기 위해서 빨리 오신 거죠? 빨리 왔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청취자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가장 시사 중에서 좋아하시는 코너가 뭔지 청취자분들한테 문자 받고 있거든요. 2806님께서 목요일 코너 지금 이 영화 좋아합니다. 박혜원 편집장님 팬인데요. 타 방송에서보다 시사에서는 단순 영화 소개가 아닌 깊이 있는 분석이 있어 즐겨 들어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찐팬이신데요. 감동적입니다. 네. 3123님께서 지금 이 영화 시간 코너를 애청합니다. 영화 줄거리와 관련된 스토리도 재조명해 조용한 심야에 영화를 귀로 듣는 듯 더 집중됩니다. 특히 소개 영화를 방송 듣고 한 번 더 찾아보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올라오신 보람이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밀면은 드셨죠? 네. 밀면은 드셨죠? 딱 밀면만 먹고 왔어요. 돼지국밥 안 먹어가지고 너무 아쉬울 텐데.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 영화 어떤 영화를 어떤 영화를 얘기할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건 영화라고 보기엔 좀 그럴 것 같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 일단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드라마 시리즈를 만드신 분들도 그리고 처음 이 작품을 기다리셨던 한국 관객들도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 거라고 예상하신 분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소개됐을 때는요. 너무 이게 지금 선정적이기도 하다, 끔찍하다? 이런 좀 안 좋은 평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좀 폭력성도 어느 정도 높고 그리고 이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는 데스게임이라는 소재라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폭력적인 수위도 높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어떤 폭력적인 부분이나 선정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 이외에 사실은 이 오징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의 게임을 어른들이 목숨을 걸고 한다라는 그 부조리극 자체에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부조리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미술적으로도 세트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소위 이제 힙한 컨텐츠로 보여진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 컨텐츠에 대한 신뢰라고 할까요? 한국에서 컨텐츠 만들면 재밌어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좀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징어 게임이 그야말로 스노우볼 효과를 계속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재밌다,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보고 유명한 사람들이 봤다고 또 SNS에 올리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인데요. 조금 들여다봤더니 투자액 대비 약 1000배 이상의 경제적인 이익이 났을 거다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고요. 원래 이 땡플릭스가 사실은 시청률이라든지 뭐 시청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워낙 이례적인 인기이다 보니까 공식 발표를 했는데 무려 시청 가구가요. 1억 1천만 가구를 돌파했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저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에 1000배라고 하셨어요? 투자액 대비? 네. 200억 투자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저렇게 공을 막 해가지고 계산을 하셨군요. 계산을 했어요. 네. 20조 원이에요. 거의 그 정도에 가까운 경제적 이익을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나군요. 정말 엄청난 기록이죠. 근데 이런 엄청난 드라마를 만든 감독이 또 화제가 돼요. 맞습니다. 황동혁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좀 흥미로운 건 이 작품에 대한 구상, 심지어 시나리오도 10년 전에 써놨다는 거예요. 10년 전에요? 네. 시대를 앞서간 건가요? 그 당시에는 황동혁 감독이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달고나나 구슬치기 같은 이런 단순한 한국적인
놀이에 서바이벌 데스게임이라는 이 소재를 접목시킨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사실 투자자들이 좀 우려를 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은 약간 너무 폭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네. 하면서 10년 동안 사실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 잠들어 있던 시나리오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누가 구슬치기 하다가 이렇게 총 막 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상상할 수가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대를 앞서간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황동혁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전에도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사회의 폐해 같은 것들 아니면 우리 사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큰 질문들을 던지는 작품들을 좀 만들었던 감독이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했던 놀이를 가지고 오히려 어른들의 자본에 잠식되어 있는 현재 모습을 되게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야 땡플릭스의 투자를 받아서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오징어 게임에 대한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뒤져보다가요. 네. 최근에 국감에서 왜 KBS는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 못 만드냐 이런 질문을 보고 좀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아니 그러면 공영방송에서 막 이렇게 총 쏘고 막 사람 죽고 이거 어떻게 해요? 공영방송은 이 고품질 다큐멘터리 KBS 굉장히 훌륭한 다큐멘터리들 잘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공영방송이 할 수 있는 고품격의 컨텐츠들을 만드는 것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대신 황동혁 감독의 이런 시나리오가 단순히 잠자지 않도록 한국의 다양한 OTT 컨텐츠들도 좀 시도를 해야 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다시 좀 감독님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네. 영화계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에 집중했던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황동혁 감독이 사실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네. 우리 시사야의 청취자분들 황동혁 감독의 영화를 한번 보십사 추천해드리려고 소개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아마 영화 딱 얘기만 하면 그 영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전작들이 뭐예요? 황동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마이 파더라는 영화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어요. 네. 이 작품도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주한미군으로 지원한 입양아와 사형수 친아버지의 사연을 다룬 작품이었는데 실화를 모티프로 해서 만들면서 입양인의 현실에 대한 것들을 영화로 한번 보여준 작품이었고요. 네. 그 뒤로 2011년에 도가니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엄청나게 화제됐죠. 영화였죠. 2014년에는 또 코미디 영화인 수상한 그녀, 2017년에는 남한산성, 그리고 최근 2020년에 도굴 같은 작품을 만들어 온 영화 감독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남한산성부터 좀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한산성 보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작품도 굉장히 호평받았던 작품이죠. 이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요. 1916년에 이제 인조 14년에 벌어졌던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청이 공격을 해오면서 왕과 신하들이 남한산성으로 소위 말해 대피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고립되어서 도대체 이 나라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저 무력을 앞세운 청의 공격에 굴복하고 항복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끝까지 싸워서 목숨을 잃더라도 명예를 지켜야 될 것이냐. 네. 이 두 가지 길을 가지고 그 남한산성 고립된 공간 안에서 두 이제 신하들이 싸우기 시작을 해요. 왕을 가운데 두고. 예. 그런데 그 토론이 각각의 명분과 각각의 목적이 너무나 극한의 것이지만 또 너무나 하나의 그 국군이라는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첨예하게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이 좀 요새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삶의 길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두 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순간 머리를 조아리더라도 지금 이 산성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조판서 최명길이고 네. 그런 치욕의 삶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 못한 삶을 가지고 올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했던 예조판서 김상헌의 이 대화가 정말 이거는 역사라는 것은 시대를 흘러서 다시 들었을 때 더 지금 얘기처럼 막 가슴에 꽂히는구나.
일종의 그런 뭐 생각이. 전환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할 하는 것처럼 16, 17세기 넘어갈 때 그때 동아시아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구한말이라고 얘기하는 시기 그러니까 19에서 20세기 넘어갈 때 큰 변화를 겪었고 네. 지금도 혹시 그런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미중 갈등 지금 사이에 지금 또 다시가 놓여 있고 딱 그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시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현 시대에도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인데 명분이냐 진리냐 신념이냐 원칙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우리의 나아갈 길을 지금도 찾아보기에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뭐 일단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훌륭하죠. 이병헌 배우가 그때 화친을 도모하는 이조판서 최명길 역할이었고 네. 김윤석 배우가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예조판서 김상원을 연기를 했는데 이 두 배우가 사실은 뭐 액션이 크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얼굴과 눈으로 말하는 그 혼신의 감정 연기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항복을 선택한 인조 역할의 박해일 배우 정말 그 굴욕적인 항복을 할 때 그 배우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명장면을 남겼고 또 민초의 삶을 보여준 고수 배우 같은 경우도 결국 그들의 갑론을박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를 참 얼굴로서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배우들이었는데 예. 저는 황동혁 감독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미술과 프로덕션에 굉장히 집착적일 만큼 아름다움에 집착적일 만큼 그게 미술과 오징어 게임에서도 공을 비슷하게 튼 맞아요. 네. 오징어 게임도 저는 그랬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분장, 미술, 세트, 뭐 의상 할 거 없이 정말 그 시대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낸 열매이드 사극이에요. 스토리에서는 사회적인 이야기, 그리고 비주얼에서는 그야말로 혼신을 쏟는 이 황동혁 감독의 스타일을 이 작품을 통해서도 저는 재확인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청취자 김경숙님께서요. 남한산성 책으로 2번 읽었어요. 영화보다 책이 더 감동적이에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맞아요. 어떤 맞아요. 게 삶의 길인지 계속 생각하게 해요. 맞아요.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 황동혁 감독 작품 세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작품 또 얘기해 볼까요? 이 작품을 얘기 안 할 수 없죠. 영화 한 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말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도가니라는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그랬어요. 그랬죠.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작품의 뭐 줄거리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아들을 상대로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성폭력이나 학대를 저질렀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사회 고발 영화인데 이 작품도 이제 소설로서의 원작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작품이 왜 계속 화제가 됐었냐면 영화로 만들고 나서 우리 사회의 소위 말해 도가니 법이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법을 만들 정도로 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었어요. 근데 이제 출발을 조금 따져봤더니 사실은 공유 배우가 이 이야기를 출발시킨 주인공이더라고요. 공유 배우가 군대에 들어가서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네. 이 도가니란 책을 보고 아니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황동혁 감독과 만나서 이제 이 도가니라는 작품을 영화로 만들게 됐었거든요. 그럼 오히려 배우가 감독한테 네. 이 책 이런 거 있는데 영화로 만들면 어때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흔치 않은 일인데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그리고 황동혁 감독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만들 거라는 믿음이 배우에게도 제작사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황동혁 배우 감독님도 이 작품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큰 작품이었을 텐데 어떤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봤더니요. 이 작품에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지나고 법정 장면이 있는데 소위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을 누가 저기에 앉아 있어야 이 법정 장면이 진짜 이야기가 될까? 그리고 황동혁 감독이 고민을 하다가 실제 청각장애인들을 섭외를 하신 거예요. 그 배우로 그 네네. 장면에. 그런데 그 실제로 섭외가 됐던 청각장애인 중에 이 사건의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연기의 개념이나 영화의 장르가 아니라 예. 그야말로 현실의 분노, 현실의 처절한 슬픔 같은 것들이 그 장면에 배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이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기묘할 정도로 강해요. 그 이유가 뭔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 작품 때문에 한동안 국회에서 굉장히 오래 계류가 되어 있었던 네. 이 특례법,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이 도가니법이라는 이름의 탄력을 받아서 이제 사회적으로 시행이 된 것도 이 영화의 사실은 화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었던 거고요.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이 사건은 알려져 있었어요. 이미. 맞아요. 그걸 공정 작가가 가져가서 도안이라는 소설을 쓰고요. 썼죠. 네. 사실 현실 같은 소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거 쓰고 그걸 영화로 가져가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사회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건이 났을 때도 꽤 시끄러웠는데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예술의 힘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음을 움직여야 사람들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종의 무브, 움직인다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본래의 뜻은 그렇죠. 그거하고는 좀 필름 움직임 맞아요. 얘기하는 이 거지만 배우의 움직임을 담는 예술 장르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무비에서 이 무브가 보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꾸겠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사회가 조금씩 바뀌게 하는 그 뒤에서 밀어주는 힘, 그것은 영화가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눈으로 본 무언가를 보면요,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한다라는 일종의 착각이지만 굉장히 거의 동질성을 같이 느끼게 하는 부분 영역이 움직인대요. 보는 것만으로도. 예. 그래서 아마 영화가 가지는 이 움직임의 힘이 그만큼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네. 감동은 그냥 짧은 순간의 감정일 수 있겠지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공감하는 능력일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 미디어들이 그만큼 만드는 과정이나 만드는 내용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진중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이 도가니나 이제 남한산성 같은 작품은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도 주고 여러 가지 움직임도 이제 주었는데 이후에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땡플릭스라는 이 선로를, 그러니까 기관 산업처럼 깔린 이 미디어의 선로를 따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접한 거잖아요. 엄청난 호응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부조리, 뭐 잠식된 디스토피아적 그 자본에 잠식된 사람들의 되게 처연함, 디스토피아적 세계관 이런 것들을 되게 모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사회의 폭력성에 대한 반성을 함께 이끌어가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그 어떤 선정성이나 폭력성 자체가 그냥 볼거리, 그냥 유희처럼만 사용이 된다면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그건 또 그거 나름의 폐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는 해요. 맞습니다.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해지면서 사실은 청소년 불가 그 컨텐츠거든요. 청소년들은 보면 안 되는 성인용 컨텐츠인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 작품을 보고 뭐 따라한다 이런 우려들이 세계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폭력적인 이유로 이 작품들을 아이들이 보지 않도록 지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해요. 참 저 아이러니 그것도 좀 아까 부조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그러게요. 우리 사회를 어찌 보면 우리 사회 부조리한 측면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영화의 스토리로 만든 거잖아요. 네. 좀 폭력적인 사회를 폭력으로 지금 빗대 가지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맞아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그런 생존 게임을 하는 상황이 아닐까. 네, 저도 SNS 댓글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이 시청자들이 우리나라의 상황도 지금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지금 누가 나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모두 그런 식의 적자 생존의 제로성 게임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SNS를 통해서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과거의 성장기 같으면은 공감 못할 수 있는 드라마였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과실이나 이런 걸 나눠 갖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한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다 독식해버리는 맞아요. 이런 사회를 더 빗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황정욱 감독 네. 뭐 오징어 게임 2도 이 정도 또 인기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들 준비도 하고요. 그 드라마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1편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데 이 정도의 성공이라면 2편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2편에서는 좀 더 깊은 황동혁 감독 특유의 어떤 비판적인 세계관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나저나 아까 제가 20조라고 했잖아요. 네. 투자 금액 대비 1000배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했는데 그 수익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수익은 사실은 넷플릭스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안 와요? 황 우리에게요? 감독이나 뭐 제작사한테? 네, 계약 단계에서는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누구나 예측했던 건 아니니까. 이제 다만 IP 부분에 있어서의 보호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맞다고 보고요. 예. 또 한편으로서 비즈니스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콘텐츠가 이 정도의 흥행을 했다면 앞으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대우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할 것이고 그렇죠. 투자 금액도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점은 또 긍정적인데.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20조가 자꾸 어른거리네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뭐 이 정도면은 네. 한 1조 원 정도는 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안 줘도. 네, 뭐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게 극장처럼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해서 그 수익이 바로 돈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장기적인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가적인 수입이 계속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한국 영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드라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 오징어 게임 흥미롭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영화 더스크린 박현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이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